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이영은입니다.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오늘 하루의 행사 일정을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 본격적인 주제 발표 들어가기 전에 이 세미나를 개최한 도시재생사업단 김성환 단장님의 개회사를 먼저 활동하여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윤현수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후 핵심과제 연구 책임자이신 김창석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끝으로 저희 이제 주제 발표 전에 식순을 마치고요. 그리고 곧바로 오늘의 주 순서인 두 편의 주제 발표와 그리고 오현태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네 분의 토론자께서 신춘 토론을 진행하시는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세미나나 토론회가 그렇듯이 인솔별로 준비된 주제 발표도 매우 흥미진진하지만 그 이후에 진행될 신춘 토론에서 매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발표 순서는 자료진 맨 앞페이지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도시재생사업단 김성환 단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세미나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성환 단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 단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이 바쁘신 가운데 오늘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신 내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빠듯한 업무 일정 중에서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의 윤현수 과장님과 서울시립대학의 김창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시재생 사업단장직을 이렇게 맡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학계라든지 이제 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계 또는 행정 또 어떤 시민단체, 언론,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되는 도시재생이라는 용어의 뜻을 이렇게 알아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해석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경우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것도 이제 도시재생으로 같이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용어 또는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는 있지만 그것의 어떤 진정한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이제 통합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지는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 도시재생 사업단의 홈페이지를 보면요, 도시재생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보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지자체 장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활동가들 모여 힘을 합쳐서 그런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이제 열심히 진행하는 것을 이제 여러 군데서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가시적인 성과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투입된 어떤 노력이라든지 시간에 비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현실을 좀 보면서 좀 더 이제 이런 사업들이 더 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좀 시급하게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개편 등을 통한 그런 범부처적인 그런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단에서도 관련 정책과 제도, 기법, 그 다음에 관련 기술 등 다양한 그런 연구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세미나에서는 그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서도 특히 그 도시계획, 그 다음에 행정, 세제, 보조금 같은 것들을 총망라한 그런 지원 수단과 중앙정부의 그런 지역발전 사업을 지역의 그 유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향후의 한국형 도시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현재 그 도시재생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그 연구와 그 고민들이 좀 한층 더 좀 다듬어지고 성숙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 좌장으로서 그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경희대학교의 원영태 교수님, 그리고 그간 도시계획 분야에서 선도적인 그 연구활동을 담당해 오신 국토연구원의 그 배순석 박사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양재석 박사님께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에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은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 그리고 지역 주민 등 여러 주체들이 그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단장님께서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리셔서 목소리가 약간 쉬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감기에 대해서 이 세미나 개최에 목이 메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목이 쉰 게 좀 나아지셔서 저희가 오늘 행사 기조를 듣는 것 같은 개회사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은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이명수 과장님께서 이 세미나 개최를 축하해 주시는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 윤현수입니다. 오늘 세미나 개최하게 된 걸 일단 축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하고 발언해 주실 분들, 토론해 주실 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시재생이 여튼 하던가 봅니다. 정부에서 재생이라는 파트를 가지고서 지금 과를 만들고 있고 또 과를 운영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학계에서도 그렇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분명히 하나의 어떤 큰 화두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재생이라는 게 그 개념 자체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굉장히 큰 발전 과정을 좀 겪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리스트럭처링부터 시작해서 리어레인지먼트로 갔다가 리주브네이션으로 가고 최근에는 이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이 그 재생의 어떤 기본적인 모토를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서 다소 이제 처음에는 좀 편협했다기보다 좀 좁은 어떤 그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점점 확대되고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생 사업의 어떤 범위를 굉장히 명확히 처음부터 가져가는 게 그 사업 발전이나 아니면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고요. 특히 다양한 어떤 현실에서 벌어지는 재생의 양태나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을 학문적인 노력으로 너무 이렇게 가둬둔 그런 방식들의 접근은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생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도 실제 재생이 법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에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 모티브에 갇혀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으로 재생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는 국토개혁으로까지 이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재생 자체의 고유한 모티브나 어떤 아이덴티티가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재생은 분명히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도시에는 상업 기능도 있고 뭐 주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도시들은 대부분 상당한 많은 부분의 주거단지, 특히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재생이 재생으로서, 도시재생이 재생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먼저 주거지에 대한 어떤 철저한 파악,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법 같은 것들, 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게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사업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가져왔던 어떤 문제점들을 계속 처리하지 않으면은 모든 어떤 도시재생에 관련된 논의가 되게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정부는 작년부터 그 재생의 어떤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도시재생 학문적 논의, 포괄적인 어떤 재생, 그리고 지역 내 커뮤니티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그 지금 당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그 사업의 틀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논의들은 잠시 좀 접어두고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지 그 재생이라는 개념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형태가 기존의 도정법이라든가, 그러니까 관련되는 그 도초법, 도정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이런 도시의 재정비와 개발에 관련된 법들을 포괄하는 그런 법제 개편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야지 비로소 도시재생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돈을 쓰는 것들을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사실 갭을 메워주는 게 지원의 어떤 정확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원래 시장에서 굴러가지 않는 그런 일들은 정부가 나서도 굴러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굉장히 좀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인위적인 어떤 부양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은 뭐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갭만 좀 이렇게 리핑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지원 수단이라는 것들도 그 돈을 많이 받는 어떤 그런 류의 지원 방식보다는 그런 갭을 좀 메워주고, 그 다음에 민간이 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이용해서 조금 더 그 갭들을 좁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좀 많이 이어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어떤 향후의 정책 포인트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 열리게 된 거 다시 한번 저희 축하드리고요. 이런 세미나에서는 학문적인 논의보다 조금 더 그런 세밀한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가지고서 연구를 하면서 치열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시면은 플로어에서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소중히 담아서 나중에 정책을 결정하고 반영하는데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해 주신 국토해양부 윤현수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축사를 들으면서 정 말씀하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다양한 행태가 발현되는 그 현실성의 재생을 학문적 틀에 너무 굳게 가두지 말고 이것을 좀 포괄적 실천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이번 세미나에서 함께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첫 걸음으로 저희가 여기에 모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개회사 축사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제1 핵심과제 연구 책임자이신 김창석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김창석입니다. 오늘 연초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좀 큰 방을 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걱정이 기후가 될 정도로 많이 오셔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이 관심과 열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와 도시재생사업단에서는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두 주제는 바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좋으신 의견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학문적인 데 몰입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고견들을 많이 주셔서 새로 시행되는 그 법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적 기반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련한 것입니다. 모쪼록 기존 토론자 외에도 플로어에서 여러 가지 좋으신 견해를 많이 주시면은 그것을 담아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 보완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발표를 맡아주실 주관수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 팀장님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 양승우 교수님께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좋은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오은태 경희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배순석 박사님과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양재석 박사님께도 좋은 토론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토론자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들을 고견들을 많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에 다시 나오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느끼었으면 하는 것이 지정 토론자 외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의견을 담아서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 학계에서 연구를 하거나 그리고 업계에서 사업을 하거나 어쨌든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은 보다 발전된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세 분이 모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면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책임감과 역할을 가지시고 주제 발표를 들으시고 활발한 토론을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바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근데 한 개의 주제 발표당 시간이 약 50분이고요. 저희들이 원래 수업 시간을 보면 한 50분을 하고 10분을 쉬어야 됩니다라는 저희가 신춘 토론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주제 발표 50분을 각각 두 분께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바로 20분간 휴식을 갖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분 후에 보통 토론 시간보다 좀 긴 50분간의 신춘 토론 시간에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도시재생사업단 주관수 총괄과제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관수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광역단위 재개발 그리고 이주대책 등 도시정보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하셨고요.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도시재생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십니다. 본 행사에서는 도시재생 연계사업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관수 박사님께 큰 박수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의 주관수입니다. 도시재생
연계사업 도입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저희 사업단에서 저하고 김기용 이한나 연구원 그리고 최호연 박종민 박사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사 해외 사례로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의 어떤 대상을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 방식 그리고 결론으로서 종합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계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정의를 하고 사업 체계를 보여드리고 연계사업을 예시하고 도입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사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어떤 유기적 종합적 계획에 입각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일괄적 승인을 통해서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 중에 기성시가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한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개념입니다. 이 연계사업은 4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먼저 현행사업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사업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행됐던 사업들, 이미 검증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지역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보는 도시재생은 지역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가 도시재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역이 당연히 중심이 돼야 되고 지역에서 우선 문제의식을 갖고 발의를 하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 성과를 지역 자체에서 누리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할 때 연계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절실히 체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사업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 종합적 계획이라는 겁니다. 도시의 어떤 쇠퇴, 저활용, 이거는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 대응도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하는 연계사업은 어떤 이러한 도시재생을 가장 잘 살린 사업의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일괄적 승인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각 개별 사업들이 하나의 단위 사업들이 중앙부서의 각 부서 차원에서도 통합이 안 되고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역의 종합적 계획에 입각해가지고 일괄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그런 사업 형태를 갖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체계는 간단히 개괄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우선 기초 단체에서 광역단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고 광역단체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그리고 광역단체의 전체적인 사업의 조건들에 입각해가지고 특별히 사안이 없는 한 도시재생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이건 가치입니다. 물론 아직 현재 있는 기구는 아니고요. 연계사업을 하려면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걸로 설정을 해놓은 기구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지역에서 올라온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들을 관계부서와 일괄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인가를 내면은
인간은 기초단체에 바로 가게 되고 광역단체는 통보를 해주고 그 즉시로 관계부서에서는 기존의 관련 사업의 예산을 기초단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네, 연계사업의 예시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구시가지의 기성시가지에 저활용되었거나 쇠퇴된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의 판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먼저 정비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기존의 도정법 사업은 그야말로 물리적인 전면적에 의한 물리적인 사업 중심이었고 어떤 소프트한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비물리적인 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대개 주거면 주거, 대개 주거환경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일변도로 건립하게 되죠. 여기에 기존의 이런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그 형태는 같대 지금 문광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문화 체육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 건립사업, 문예회관 건립사업, 도서관 건립사업을 기존 노후주거지를 전면 청구를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도입을 해서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아파트 중심적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고시켜주고 지역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노후주거지 경우는 대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 저소득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육성 사업 같은 것도 같이 동반한다면은 훨씬 지역 활성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설정해 봤는데요. 학교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BTL 문광부에서 이것도 하는 건데요. BTL 사업을 통해서 학교 복합화 사업이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 지역의 대개 문화 단체들에 의한 문화 사업인데 학교와 지역사회에 연계시키는 교육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 지원 사업, 이건 행안부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학교의 연계에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복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실시한다면 훨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시장정비 사업이나 문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리고 행안부의 강판 시범거리 사업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같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집어넣는다면 훨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 같은 거를 유사하게 한 판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각각 분산돼서 시행됐던 사업을 갖다가 연계사업 계획에 의한 한 판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면은 전체적인 사업 효과를 아주 높일 수 있고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또한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계사업을 하면은 다양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우선 기존의 개별 단위로 시행돼가지고 기존의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사업은 오랜 동안 분절적이고 파편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개발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중앙적인 일괄 심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 사업의 종합적 효과 분석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대정부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 사업의 어떤 효과성 제고의 측면이라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계사업은 지역주민, 사회단체, 상인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계획 수립부터 집행, 사후 관리 참여를 통해 가지고 사업 성과를 직접 체감하게 됨으로써 재생사업의 필수적이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강화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국적 도시재생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사말이나 그 인사를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은 도시재생 논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적, 이론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과연 뭐냐에 대한 의견과 논의가 분분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도시재생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연계사업이야말로 한국에서의 어떤 도시재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현해주는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계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것은 개별 사업들이 시행돼가지고 성공할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이 어떤 연장선에서 다음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탄력을 붙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연계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양한 사회경제, 물리, 문화적인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에 예시도에서 보였듯이 상호 파급 효과를 유발한다면은 이게 어떤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사업의 성공은 개별 사업으로 끝나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거 자체가 어떤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면서 그 자체의 동력이 되는 도시재생의 활성화의 어떤 상징적 효과 또한 크게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대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외 사례로서 일본의 중심시 가진 활성화 사업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에 목차에 나와 있는 그런 순서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일본 중심시 가진 활성화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본의 도시재생 추진 체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그 마치츠쿠리 사업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그 도시재생이 범주 안에 포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거는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이죠. 그 다음에 도시재생 특구, 긴급지역 등을 통해 가지고 시행되는
이거는 민간의 어떤 창의력을 활용하는 게 주된 사업이 됩니다. 민간 도시개발 투자 촉진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취축구리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개혁 특별추진본부에서 구조개혁 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규제 완화를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의 그 기존의 기재부에서 했던 그 특구 사업하고 상당히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재생본부에서 하는 지역재생사업. 이거는 시정촌이 어떤 자치단체가 되겠죠. 우리로 하면요. 사회경제, 문화적인 그 다양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지역 전체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시가지 활성화본부에서 시행하고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그 네 가지 본부에서 워낙 다양하게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이거를 통합해야겠다 해가지고 지역활성화 통합본부 회합이라는 걸 2007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회합본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운영되면은 이게 하나의 그 통합본부가 설치됐지만은 실제 사업들은 이 네 가지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유기적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에서 지역의 원기 재생 사업이라는 거를 2008년서부터 10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그 인쇄된 이후에 일부 추가하고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수정된 부분입니다.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은 도시 기능 및 경제 활력을 향상을 위해서 시정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총리 대신이 인정을 통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각 성청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지원 사업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도입한 배경은 먼저 우선 그 중심시가지 공동화에 대한 오랜 일본에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로 이제 중심시가지 활성화 부분은 어떤 교외형 쇼핑센터 건립에 의한 기존 시가지 소매점들이 쇠퇴, 이것과 겹쳐져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런 인구의 교외 이전 및 감소, 이런 부분들이 공동화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1998년에 이른바 마츠쿠리 3법을 개정해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시가지 정비와 상업 등을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형점이 문제가 되니까는 지역마다 대형점이 어떤 적정한 입지를 실현을 위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입지법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일본의 그 중심시가지 활성화 부분은 대규모 점포의 입지하고 상당히 오랜 동안 논의가 궤를 같이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대규모 점포를 처음에 금지하는 위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어떤 그 통상 문제가 겹치면서 그걸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마츠쿠리 3법의 개정을 하면서 어떤 대형점과 지역사회의 융화를 촉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3법을 추진을 하면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시도를 합니다.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심시가지 활성화 실태가 그렇게 간단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처방 또한 단순한 처방에 상당히 민감한 파워포인트네요. 네.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서부터 자민당은 자민당대로, 그 다음에 정부는 정부대로 이게 왜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 진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기존의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정책이라는 거는 중앙중심시가지가 갖고 있는 어떤 생활공간이라는 측면을 간과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 활성화만으로는 시가지 활성화가 당연히 안 되겠죠. 거주 유지 촉진이 안 됐던 부분도 중요한 문제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어떤 니즈도 입각하지 못한 활성화 사업이다 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업의 종합적 관리의 실패입니다. 98년서부터 2002년까지인가요? 국가하고 지방정부 총 5조 원의 돈이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돈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또 실패 요인이고, 그 다음에 목표 자체도 상당히 애매하게 설정된 그런 측면이 어떤 관리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개정을 하게 되고, 개정을 하면서 활성화 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앙에 정의되면 지역의 활성화 협의회를 설치를 하고, 총리 인정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달성 목표의 개량화를 하게 됩니다. 중심시가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보행자를 통로를 원활히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냥 기존에는 단지 그렇게 뭉클했다면은 현재 보행 통행량이 몇 명인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몇 명으로 다니도록 하겠다는 개량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법을 개정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중심시가지 정비사업 등의 5가지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인정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시가지 활성화 본부에서 기본 방침을 세웁니다. 그럼 그 방침에 입각해가지고 시정청에서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목표 계획 기간 등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고요. 계획 과정에서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돼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수행 계획을 그냥 포인트를 쓰면 안 되겠네요. 예. 내각 총리 대신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각 총리 대신에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인정된 기본 계획은 중앙정부 각 부서의 중점적 지원을 받게 되고, 그 시행 과정에서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4가지로 나눠집니다. 법에서 법에 명시되는 특별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인정과 연계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특례를 받게 되는 게 2번째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과 연계해가지고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지원되는 각종 중점적 지원을 받게 되는 게 3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 중심지가지 활성화하고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기타 지원 조치가 있게 됩니다. 위에 세 가지 부분들은 인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선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네 번째 거는 동의를 필요하지 않고 각 선청에서는 기본계획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기재된 계획에 포함된 이게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심시가지 활성화 지원 예산을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7,9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2009년에 7,200억 원입니다. 인정 쪽하고 기타, 그러니까 성처의 동의를 받는, 인정하고 받지 않고 시행하게 되는 기타 부분을 나눠보면 각각 한 4천 정도 가까워 되는데, 인정에 의한 예산이 좀 더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는 일본도 부서간의 칸막이 부분이 벽이 심해가지고 이런 종합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 부서간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지원 시기라든지 이런 차이를 조정하고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8개 성청이 참여하는 연락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필수 구성을 해가지고 도시기능을 증진하는 마치 쭈꾸리 회사, 그 다음에 경제 활력하고 관련된 상공회의소 같은 게 필수 구성원이 되고요. 임의 구성원은 협력 구성원으로 이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비기구나 관련 행정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심시가지 활성화가 다양한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그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참가 희망 구성원이 참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는 총회가 있고 타임 매니저, 사무국, 사업 검토 분석 이런 조직의 구성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특별히 딱 정해진 거는 없고요. 정해진 건 없고 현재 08년까지 한 120개 정도의 그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가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추출해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연계사업을 검토를 위한 연계사업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방법부터 해가지고 부서별, 유형별 형태들을 사업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방법은 1단계를 거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각 부서의 홈페이지 100석을 통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등 11개 부서에서 시행 중인 202개의 지역개발 사업을 도출했고요. 2차적으로 이 사업 중에 기성지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또 기성지가지를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8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 선정된 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소성이 없다거나 간선도로 사업이거나 규제 개선 중심 사업이거나 그리고 기초단체하고 무관한 광역단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를 하고 5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3개 중에 법률로 특정 지역에 한정돼 가지고 기성시가지에는 내용적으로 쓸 수 있더라도 여기 앞에 빈집정비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게 그런 게 될 것입니다. 쓸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 곤란한 사업들 그리고 현재 지원이 중단된 사업을 제외하고 총 4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은 국토해양부가 7개, 행안부가 7개, 문광부가 15개, 중소기업청이 4개 해가지고 환경부 5개,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여성부, 노동부 이렇게 사업이 개별화하고 사업이 선정을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광부가 상당히 그 사업이 이런 지역 활성화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보면은 또 사업 기법도 상당히 이미 그 다른 부서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본다면은 지역재생, 경제재생, 문화재생, 환경재생, 복지재생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나눠가지고 구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방식하고 그 예산의 지원 형태를 또 구분해가지고 또 분류를 해봤습니다. 종합적인 지원, 지역 정비, 건물 신축, 시설 설치, 시설 개량, 컨설팅 지원, 운영비 지원 이렇게도 구분해가지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분을 한 이유는 연계사업을 결국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조합을 하는 건데 조합의 어떤 근거가 되고 출발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이 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방식입니다. 사업 전차하고 타사업하고 비교를 통해 가지고 사업 구성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절차를 한번 가상적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물론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설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중앙정부의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을 통합해서 시행하려면은 어떤 그 총리나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어떤 위원회를 우선 설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은 연계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본 방침에는 연계사업을 대상을 우선 적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절차, 인가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단체가 해서 이 기본 방침에 입각해서 지역의 수요 분석에 입각한 사업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 내용, 연계사업, 연계 방안, 그 다음에 제시를 하게 되는데 지역단체의 참여가 상당히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지역단체의 참여를 어떤 수준에서 의무화해야 될지는 상당히 이게 좀 고민스럽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중심지역의 활성화 협의회 같은 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협의가 구성할 수 되고 그런 게 활발히 될 수 있었던 거는 TMO 오랜 동안 TMO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무조건 의무화한다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지역단체가 상당히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게 거기서 나오는 또 부작용 또한 발견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지역단체의 참여 방안을 수준에 맞게 분명히 적시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기초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광역단체는 전체적으로 광역 차원에서 어떤 사업의 시급성, 지역 낙후도 등을 감안해가지고 입각해서 도시재생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그 검토를 하고 인가까지 과정을 거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심지역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어떤 식으로는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규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재생위원회에서는 기본방식 적합성에 입각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한 후에 해당 부서에 협의를 시작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단체 참여 부분, 그 다음에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부분에 입각해가지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게 그 부분에 합의가 된다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다시 사업 실현성, 재생 기여도, 통합시행 효과성에 입각해가지고 인가를 내게 됩니다. 인가가 이루어지면은 해당 부서는 즉시 지원을 하게 되고 사후평가에 위원회, 광역단체 해당 부서가 지표, 제시된 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흐름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사업하고 비교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계사업을 처음에 이제 그건 계획을 하면서 이거는 도시재생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도시재생 형태일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면서 사실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미 중앙정부에서 포괄보조금 제도를 작년부터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 포괄보조금 제도하고 연계사업 제도는 두 가지 측면이니까는 중앙정부 사업의 어떤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를 한다는 그 측면에서 크게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포괄보조금 제도를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어떤 김숙회 기존에 돼 있던 210개 기초생활권 단위사업.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중앙정부 지원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만 이게 이 사업이라고 정의를 해주면 다 이게 포괄보조금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포괄보조금 사업이 아직 계속 변화하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상태, 그러니까는 논의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포괄보조금 사업은 기존의 사업들을 7개 분야로 지역하고 기능하고 나눠서 세부적으로는 24개 사업군으로 나눠가지고 그 군 내에서 통합해가지고 보조금을 중앙정부 보조금 꼬리표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기초단체에서 평균하면 한 120억 정도의 돈인데 그 돈을 좀 더 지역의 자율성에 입각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죠. 이게 포괄보조금 사업의 사업 내용이고요. 포괄보조금 사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목적 자체는 재생연계사업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포괄보조금 사업은 어떤 유사 중복 사업은 난립 등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도입이 됐고 적용 대상이 연계사업은 특정 사업을 단위로 한다면은 포괄보조금 사업은 시도 시군구 전체가 단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주체 측면에서도 연계사업은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포괄보조금 사업은 국고사업 당연히 지자체가 되겠죠. 사업 성격은 연계사업은 어떤 전략적인 연계가 중요한 반면에 임의적 포괄 지원이 포괄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은 24개 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간 인접성 부분이 연계사업은 중요한데 포괄보조금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신청은 연계사업은 계획 수립 시점이 될 거고 포괄보조금 사업은 예산 신청 시기에 맞춰서 매년 5월 30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괄보조금 사업하고 연계사업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예산 신청 방식을 비교해 보면은 도시재생 연계 사업은 비교적 좀 더 간단하고 또 종합적인 심의 검토가 가능한 구조를 가졌고요. 이렇게 그 포괄보조금 사업은 연계사업하고 차이를 갖고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또 같이 도입된 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입니다. 법의 취지는 뭐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입각해가지고 포괄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 주민 어떤 기본적 삶을 질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임의 자율 계획이고요. 5년 단위 중장기 투자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계획 수립 내용은 앞에 포괄 보조금하고 조응을 해가지고 7개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연계사업계획은 구도시 한정된 특정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기초생활권 계획, 시도발전계획 이게 서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시도발전계획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시도발전계획은 기초발전계획을 고려를 해가지고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문별계획, 광역계획 또한 중앙정부하고 광역경제권 협의회에서 수립하지만은 시도가 참여하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전체적인 조금 느슨한 부분은 있지만은 위계를 갖는 국가 단위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하는 위계를 갖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은 기초생활권의 발전인데 기초생활권에 대해서 그 명시적으로 정의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 군, 자치군을 제외하고 전체가 그 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은 행정이 주도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연계사업의 개념, 그 다음에 유사 사례, 그리고 타사업화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도시재생 연계사업은 기존의 그 다양한 각 부서의 정말 개별적인 각 사업들을 연계사업을 통해 가지고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하고 그리고 기존의 도정법 사업의 어떤 중심의 정규사업의 문제점인 물리적 사업을 극복해가지고 비물리적 사업까지 통합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업을 수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지역의 종합적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 지자체의 재생 역량 자체를 강화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 도대체 많은 논의가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정체성의 어떤 회의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적 도시재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아주 뚜렷한 하나의 방안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불편한 간 중에도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발표해 주신 주관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도입부에서 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시재생이란 결국은 지역에 응한 지역의